월화의 연인. 바다를 보러 가자고 미야코가 말했다. 신주쿠에는 아직 고층 빌딩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거리를 벗어나는 순간 드높은 창공이 펼쳐졌다. 그날 밤이 다하기 전에 나는 미야코에게 이별을 구할 셈이었다. 미야코가 갑작스러우면서도 당돌하게 바다를 보러 가자고 제안을 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내 속내를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내심 이별의 이유를 짜내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던 나로서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거리에 차를 세우고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자 미야코도 언제나처럼 행복에 겨운 미소를 보내며 찻집에서 나왔다. 용수철 튕기듯이 달려와 내 팔짱을 끼는 버릇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차에 올라타자마자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애절한 목소리로 우리 바다 보러 가요 라는 말로 운을 뗀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나를 시험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바다로 가자는 제안에 내가 순순히 따라 나선다면 오늘이 바로 이별의 날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역시 예상대로 내가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자 미야코도 굳게 입을 닫았다. 우리의 이별에 누구나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었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의 사랑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미야코와 나는 사랑이니 연애니 하는 감정들이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인 고등학교 때 만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버린 것이다. 당시에는 청소년들이 연애한다는 것이 생소한 일이었고 우정이 사랑으로 발전했다는 식의 삼류 신파 같은 이야기도 너무 부끄러워서 친구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께도 절대 알리지 않았다. 그 시절의 연인들은 나름대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각자 다른 대학에 진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원 투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졌고 우리는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워낙 희한하게 돌아가는 세상 덕분에 우리 두 사람이 연결된 것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뜨거운 사랑을 해보리라 기대했지만 기성세대에 뺨칠 만큼 고지식하고 완고한 성격의 우리에게는 연인이 생길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었다. 이게 다 저 사람 탓이야. 사거리를 돌자 미야코는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햇살을 받으면서 오독하니 앉아있는 점술가를 가리켰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들의 사랑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점술가 아저씨 말고는 없었다. 나는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백화점 앞을 지나쳤다. 점 한 번 더 볼래? 관둬. 또 똑같은 말을 하면 어쩌려고? 당연히 그러겠지. 그게 다 장사 속이라니까. 점쟁이 아저씨는 2년 전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정말 할 일이 없었던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영화를 보았다. 그리고 지나가던 길에 점쟁이에게 붙들려 꼼짝없이 손바닥을 내밀어 보였다. 두 사람 정말 기가 막힌 인연이구만. 부디 오래오래 잘 사쇼.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함께 지내기만 하면 성공과 행복은 떼놓은 당상입니다. 그때 미야코가 물었었다. 어머, 그래요? 그럼 아이는 몇 명 정도? 점쟁이는 미야코의 새끼손가락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더니 마치 눈에 훤히 보이기라도 하는 양 대답했다. 자식은 3명이네, 3명. 사내 녀석 둘에 계집애가 하나야.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해서 복비를 두둑하게 받아내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수완이라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었다. 정작 내가 아연실색했던 것은 얼굴 가득
한박 웃음을 지으며 나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미야코 때문이었다. 당시 나와 미야코는 연애 감정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친구라는 벽은 오다 가다 부딪힌 점쟁이의 한마디에 그대로 무너져 내릴 만큼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미야코가 처음으로 팔짱을 낀 것도 점쟁이의 어처구니 없는 점괘를 듣고 난 직후였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바다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럴 때는 그나마 말수 적은 우리들의 성격이 다행스러웠다. 나는 카오디오의 볼륨을 올렸다. 만약 그 시절에 내가 조금이나마 세상 물정을 잘 알았더라면 그럴듯한 단어들로 미야코와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포장해서 나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남녀가 헤어질 때 내심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단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겨우 21살이었던 나와 미야코는 그렇게 비겁하면서도 비인간적인 말을 미처 알지 못했다. 우리들은 사랑하게 된 경위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연애 결론이 평생을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이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친구 사이로 되돌아오기에는 3년의 시간이 너무도 길고 무거웠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라는 결론을 내리자니 21살이라는 나이가 너무나 푸르렀다. 너무도 기가 막힌 시점에 바다를 보러 가자는 미야코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고한 다음 맞닥뜨려야 할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힘겨울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하면 덜 아픈 방법으로, 애써 아름다웠던 추억까지 잊어야 할 필요가 없는 방법으로 이별을 고하자.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이별 장소로 바다만한 비상구도 없을 것이다. 파탄을 재생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단숨에 바꿔버리는 바다. 그 신기한 세계를 향해 나는 차를 몰았다. 6월의 바다는 잔잔했다. 어둠이 내린 밤, 우리가 탄 차는 해안가를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지도가 사라지고 낯선 풍경이 시야로 들어왔을 즈음에 우리는 처음 보는 것과 맞닿은 강가에 작은 여인숙에 다다랐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다. 커브를 도는 순간 전통 요리 여인숙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고 한술 더 떠서 러브호텔에서나 보았음직한 빈방 있음이라는 푸른빛 네온등이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아는 데야? 아니, 모르는 데야. 울창한 나무숲 아래로 나 있는 어두컴컴한 골목이 바닷가까지 이어져 있었다. 핸들을 이리저리 꺾으면서 간신히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가자 달빛을 받은 일자 모양의 여인숙이 마치 누군가가 거기 가져다 놓은 것처럼 호련히 모습을 드러냈다. 기와지붕 저편으로 고제 낭떠러지가 깎아지른 듯이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숙은 강가에 자리 잡은 단 한 채의 숙소인 듯했다. 밤하늘에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붉은색 보름달이 높게 걸려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 모두가 연극무대에 오른 배경들처럼 느껴졌다. 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미야코와 나는 서로의 어깨와 허리를 부둥켜 안은 채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뭐가 그리 우스운지 묻는다면 대답할 말은 없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여인숙과 주변 풍경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밤길을 달려온 우리 두 사람과 너무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랄까. 미야코와 나는 함께 즐길 만한 취미나 토론을 나눌 만한 사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면 항상 화제의 빈곤함에
허덕여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감성 혹은 감정만큼은 신기하리만치 공유할 수 있었다. 내가 웃으면 그녀도 웃고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면 나도 기분이 가라앉기 일쑤였다. 뭐가 그렇게 웃겨? 아니, 미야코의 말로 왜 그렇게 웃는 거야? 여인숙의 외관은 건축물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강가에 고기잡이 배가 묶여 있는 것만 보아도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여인숙이라기보다 어부가 경영하는 민박처럼 보였던 것이다. 주차장에는 우리 차와 똑같은 흰색 로터리 쿠페가 세워져 있었다. 우연이랄 것까지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차는 우리 같은 젊은 층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인데다가 색상도 흰색이 가장 많았으니까 말이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를 지나고 있었다.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지금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금박이 거의 벗겨진 온천장이라고 쓰여있는 유리문을 열자 카운터 쪽에서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노파가 나타났다. 노파는 우리가 서 있는 현관 바로 앞까지 걸어와 앉으며 손님을 맞았다. 어서들 와요. 마치 엎드려 빈다고 해야 될 것 같은 노파의 행동이 너무도 멋쩍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몸을 일으킨 노파는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방 있습니까? 그럼요, 있지요. 근데 저희가 아직 식사를 못해서요. 드실 만한 건 딱히 없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자 미야코가 죄송스러운 듯이 말했다. 저희는 전혀 상관없어요. 폐를 끼치는 거라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늘따라 아들 며느리가 모임이 있다고 나갔는데 글쎄 아타미에 있는 여관에서 자고 온다지 뭡니까? 이렇게 다 늙은 노인네들한테 장사를 맡기고서 말이에요. 노파는 주방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영감! 하고 소리를 질렀다. 저녁 2인분 준비해요. 알았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노인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은 저렇게 쭈그렁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지만은 예전에는 아타미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요리사였어요. 노파는 말을 마치더니 우리 얼굴을 다시 한번 빤히 올려다보았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얼굴에 뭐라도... 아니요. 요즘은 하도 자동차를 끌고 오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말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구별이 안 됩니다. 내가 하도 손님들 얼굴을 헷갈려 하는 바람에 며느리한테 곧잘 핀잔을 들어요. 여인숙은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꽤 넓었다. 객실의 창문은 모두 강가 쪽으로 나 있고 이리저리 굽은 복도도 상당히 길게 이어져 있었다.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온천 향이 났다. 여기 온천도 있어요? 그럼요. 이 동네는 어디서든 온천물이 나옵니다. 저 젊은이들도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잠깐 들어갔다 나오지 그러세요. 다른 손님 한 쌍도 이제 막 식사를 하려는 참이거든요. 방에는 커다란 창문이 강가를 향해 열려 있었다. 내 아파트나 호텔에서 가끔 밤을 보낸 적은 있지만 막상 이렇게 여행을 나섰던 적이 없었던 탓에 방 안에 둘만 남겨지자 몹시 긴장되었다. 미야코,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조금 이따가 해. 밥 먹고 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미야코는 서글픈 눈빛으로 강가 위 하늘에 걸려있는 달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왜 나는 버리려고 하는 것일까? 자유연애라는 말이 우리 같은 청춘들에게만 허락된 권리라고는 하지만
애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미야코를 떠나보낸다면 분명히 후회하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랑을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여자들과 연애를 하더라도 미야코처럼 아름답고 청순한 여인을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미야코와 나의 불행은 서로에게 첫 이성이었고 첫사랑이었다고 할 만큼 순결한 사랑을 주고받았다는 데 있었다. 나와 헤어진 다음 미야코는 틀림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구와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내품에 안길 것이다.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녀와의 이별이 아니라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명한 미래 때문이었다. 미야코는 좌우에 갈대로 만든 발을 내려놓은 노천탕에 걸터 앉아서 달빛이 물든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무도 가냘프고 희어서 어둠 속에 드러난 등이 근엄함과 위엄을 갖춘 백자처럼 보였다. 미야코가 나를 향해 손짓을 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강물로 시선을 모았다. 강물 위에 떠있는 낚싯배 한쪽으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너무 멀어서 확실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여인 숙에 머물러 온 손님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목욕 가운을 걸친 채 끌어안고 있었다. 밖에까지 나와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키스 한번 못 해본 사람들처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자. 바보. 미야코가 내 옆구리를 쿡 찌른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곳에 여행을 왔으니까 저절로 키스가 하고 싶어진 거야.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은 도무지 끝날 줄을 몰랐다. 우리도 키스할까? 느닷없는 미야코의 말에 나는 잠시 어안이 벙벙해졌다. 자기 입으로 먼저 그런 말을 하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였지만 이내 미야코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입술을 포겠다.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긴 입맞춤 다음 미야코가 내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다. 방으로 돌아오자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다. 너무 놀랍고 기쁜 마음도 잠시뿐. 순간 우리 두 사람은 노파가 말했던 숙식요금이 믿겨지지가 않았다. 왕새우와 전복은 먹어본 일이 있었다. 하지만 나도 미야코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요리들이 그 가격에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진귀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나는 평소에 거의 마시지 않는 술을 입에 댔다. 술의 힘을 빌려 이별 이야기를 하겠다는 불순한 동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치 신혼여행 온 부부처럼 잠옷차림으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 도무지 어색해서 견딜 수 없는 탓이었다. 그렇게 머쓱하게 있느니 따뜻한 술이라도 한잔하는 것이 모양새도 나을 듯 싶었다. 술과 함께 나온 쑥밖에에 내 성을 딴 미야코의 이름을 써넣었다. 건배를 하고 나서 미야코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네 성하고 내 성하고 똑같이 쓸 수밖에 없잖아. 물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아니, 난 느낌이 아주 좋은걸. 나는 쑥밖에 적혀있는 미야코의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나도 역시 느낌이 좋았다. 화려하면서도 맛 좋은 요리들은 우리 두 사람의 빈곤한 대화를 훌륭하게 보충해 주었다. 술도 얼추 한 병은 비웠다. 저 있잖아. 내가 먼저 말할게. 식사가 끝나갈 즈음 미야코가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냈다. 그래. 해봐. 대답을 하는 순간 나는 내가 너무도 이기적이고 못됐다고 느꼈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를 차라리 미야코가 먼저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조금도 이기적인 바람이 아니었다. 미야코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나는 두말 없이 그러자고 하기는커녕 울상을 지으면서
주절주절 미련을 남길 것이 틀림없었다. 약간 어설픈 연기이기는 해도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미야코의 상처가 그만큼 덜어질 거라 믿었다. 내가 노심초사 머리를 짜내고 또 짜냈던 것은 미야코를 최대한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였다. 강을 굽어보고 있는 하늘에 보름달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문득 미야코가 말을 이었다. 우리 함께 죽었으면 좋겠어. 미야코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미소를 머금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거나 프로포즈 같은 이야기였다면 차라리 고민되고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함께 죽자는 그 말 한마디는 너무 현실감이 없었다. 농담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어서 해보라니까? 미야코의 결연한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웃음이 나왔다.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말의 응어리를 내뱉듯이 미야코가 입을 열었다. 난 너하고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 그러느니 차라리 오늘 밤에 너와 함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미야코,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미야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 속내를 꿰뚫어보고 기선제압을 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 그녀가 흥정이나 협박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농담도 아니고 술주정도 아니라면 그녀가 내뱉은 말은 진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헤어질 거라면 죽는 게 낫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고전적이고 촌스러운 울부짖음이 아니다. 자신의 결심을 번복할 수 없음을 깨달은 미야코는 감히 나에게 동반 자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다. 워낙 말수가 적은 미야코는 그 말을 마친 다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사실 그때까지 미야코는 정말 자질구레하고 별일 아닌 일들로 눈물을 보이곤 했었다. 그럴 때면 언제나 나는 셜록 홈즈가 된 기분으로 그녀가 슬퍼하는 이유를 파헤치고 캐물어야 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누구라도 아연실색할 만큼 사소한 일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전혀 악의 없이 내뱉은 말이 그 원인이 된 적이 있어서 내가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탐정놀이는 꽤나 어렵다. 나는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보았다. 미야코가 워낙 예민한 탓에 나의 사소한 말과 행동만으로도 이별을 예감했을 것이다. 애정은 변함이 없다고 해도 미야코의 지나치게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에 내가 지쳐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미야코는 그런 자신의 성격을 간과할 정도로 제멋대로이거나 어리석은 여자는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 못지않게 총명한 여인이었다. 즉, 내가 자신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버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아마 조금 전 달빛이 내리쬐는 노천탕에서의 오랜 입맞춤으로 내 사랑이 결코 시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한다는 나의 모순은 말하자면 남자의 본능 탓이니까 여자인 미야코로서는 이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미야코는 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닐까. 미야코는 터져버린 울음을 주체하지 못했고 나는 나대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적어도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연애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연애의 전통적 결말이 제시되어 있다. 객관적으로는 매우 단순 명쾌하지만 주관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보다 불가사의하고 난해한 것도 없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연애관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동반자살이라는 행위가 성립되려면 남자의 연애관이 여자의 연애관에 굴복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 남자의 명예를 생각해서 표현하자면 남자가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서 여자의 단순한 사상을 받아들여야만 동반자살이 성립될 수 있다. 나는 미야코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었다.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의 관용은 오랜 옛날부터 철없는 청춘 남녀들의 특권이기도 했다. 그래, 그러자. 함께 죽자, 미야코.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해져서 미야코와 함께 죽기로 했다. 얼마 뒤, 무엇들 하는 건지 원. 이불을 깔면서 노파는 연신 이 말만 되풀이했다.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중얼거림에 대답할 사람은 없었다. 노파는 가끔 곁눈질을 하면서 창가 의자에 앉아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을 훔쳐보았다. 무엇들 하는 건지 나 원참. 잠자리 준비를 모두 마친 노파는 방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시작했다. 노파는 자신이 호랑이에 태어났으며 아타미에서 열리는 잔치에 나가면 높으신 양반들과 군인 장교들이 침을 질질 흘리며 좋아했다고 했다. 노파의 이야기는 정신에 하나도 없을 만큼 자기자랑 일색이었다. 외모로 보아 80살은 좋게 넘었을 법도 한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기고만장한 기품이 느껴졌다. 미야코와 나는 눈이 부실 만큼 넘쳐나는 달빛을 받으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무엇들 하는 건지 하는 노파의 중얼거리는 소리는 주문처럼 우리 두 사람 귓가를 맴돌았다. 어쩌면 노파는 이미 우리의 속내를 알아차렸는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숙은 연인들이 동반자살하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장소였다. 그동안 두 노인네가 얼마나 험한 꼴을 많이 보고 큰일을 치렀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그러나 확실한 심증이 있다고 해도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고작해야 진수성찬의 사내 진미를 접대하고 80년 인생을 자랑하며 무엇들 하는 건지 라며 한숨을 늘어놓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미야코, 수영할 수 있지? 헤엄치면 안 되는 거 아냐? 그 한마디를 끝으로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잠옷차림으로 강물에 들어가는 것은 딱 7색이었다. 죽음이란 그럼하고 결정해버린 바로 그 순간 삶이라는 현실을 놓아버린다. 육체는 아직 살아있지만 정신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죽음에 있다는 것을 나도 미야코도 알고 있었다. 그랬기에 어지러이 깔려있는 이불을 개키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죽음을 서두르는 것은 육체가 서둘러 영혼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죽음 앞에 유서 따위는 필요치 않았다. 복도에서 바라다 보니까 현관에 전등이 켜져 있었다. 가는 귀가 먹었는지 노인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제법 크게 들려왔다. 나는 문득 복도 끝으로 미야코의 손을 잡아 끌었다. 노천탕에서 곧장 물가로 나가는 게 좋겠다 싶었다. 나는 미야코의 전부를 사랑했다. 나 아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섬세한 성격도, 그리고 명석한 생각들이 언어로 표현되지 못해 막막하게만 느껴지던 그 침묵도.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고 수군거리던 부분들까지도 나는 무작정 좋았었다. 그래도 만약 미야코의 수많은 부분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그녀의 손을 품어 안을 것이다. 미야코의 손은 특별했다. 희고 보드라운 감촉은 마치 대리석에 조각된 것 같았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한 점 흠없는 대리석 속에
신께서 감추어 둔 것을 중세 천재 예술가들이 끌과 망치로 찾아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꺼내놓은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은 세상에 둘도 없을 정말로 아름다운 손이었다. 나는 미야코의 손을 팔뚝에서 손가락 끝까지 더듬어 내려가듯이 잡아 끌면서 뜨거운 물이 용솟음치는 욕탕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노천탕 돌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달빛 흐르는 강가로 나왔다. 걸음을 옮기며 뒤를 돌아보니 강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여인숙 창문에 2개의 전등불이 빛나고 있었다. 또 다른 한 쌍이 머물고 있다는 방에 불이 들어와 있었고 활짝 열어젖힌 베란다 난간에 흰색 수건이 걸려 있었다. 그 창문으로 그 연인들이 우리 2사람의 얼굴을 훔쳐보고 있을 것만 같아서 미야코와 나는 젠걸음으로 걸었다. 밤하늘에 걸려있는 달은 마치 검은 모래 가득한 사막에 낚싯배를 조각해 놓은 듯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강물은 우윳빛 거울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만약 다른 연인들이 창가에서 내려다 본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발각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그 연인들이 이 달빛 아래서 기나긴 입맞춤을 나눈 다음 방으로 돌아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피곤에 지쳐 곤히 골아떨어졌기를 바랐다. 나와 미야코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부시게 하얀 달빛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다. 감겨진 눈꺼풀조차 하얗게 빛날 만큼 주변은 밝았다. 어쩌면 그들은 주변 시선 따위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달빛을 피해서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렸으리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맨발에 무언가가 밟혔다. 미야코에게서 입술을 떼고 발밑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어지러이 뒤엉켜 있는 잠옷과 끈들이었다. 우리는 숨을 멈추고 조심조심 모래에 새겨진 발자국을 눈으로 더듬어 갔다. 그 발자국들은 물가로 향하고 있었다. 저 멀리 아득한 강물에 포도 속이만한 2개의 머리가 떠오르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나와 미야코는 들리지도 않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봐요, 안 돼요 하고 외쳐댔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들을 멈추게 할 자격도 화를 낼 이유도 없었다.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허망한 음성으로 이봐요, 안 돼요 라고 연신 떠들어댈 뿐이었다. 희미한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치는 사이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죽음의 사슬은 조금씩 느슨해져 갔다. 미야코는 무너져 내리듯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면서 내 몸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잠시 고요해진 강물을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이제 돌아들 가요. 노파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미야코와 나는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 돌아들 가라고요. 어서들 돌아가요. 나는 그 음성이 죽음의 늪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우리를 향해 하늘이 내리는 축복의 메시지임을 깨달았다. 정말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파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우선 얼른 이 자리를 피하란 말이에요. 당신네들이 있으면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경찰을 부르면 유일한 목격자인 우리는 꼼짝없이 경찰서로 임의 동행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다. 부부도 아닌데 경찰서까지 가서 이런저런 조서를 꾸미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노파의 세심한 배려였다. 하필 이런 일이 터질 때 아들 며느리가 없단 말이야. 다 늙어 빠진 노인네들 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어쨌든 당신네들은 어서 여기를 떠나시오. 숙박계도 다 지워버렸고 방도 다 정리했으니까 걱정 말고 어서 가요. 나는 오랫동안 여인숙을 경영해온 노파의 내공과 견식에 마냥 감사할 따름이었다.
필경 노파는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해 줄 것이다. 동반 자살을 한 사람들이 미야코와 나였다면 뒷일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쓸데없는 사건에 휘말리면 안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우리 둘의 관계가 알려져 일이 더 커질 것이었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는 우리에게 노파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질타를 퍼부었다. 아, 이제 정신들 차려요. 그렇게 멍하니 서 있지 말래도 그러시네. 젊은이들이 여기 있으면 이야기가 아주 복잡해진다니까요. 부처님이 나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노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주인장으로 보이는 노인 한 사람이 잠옷 차림으로 바깥에 나왔다. 나는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몸짓을 해 보이며 돌담 위에 짐을 내려놓은 채 허둥지둥 돌아갔다. 죄송합니다만 그럼 저희는 이만. 꾸벅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미야코의 얼굴을 노파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찬찬히 훑어보았다. 이런,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나는 미야코의 팔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핸들을 몇 번이나 꺾어대며 낭떠러지에 닿아있는 언덕길을 올라 겨우 세상 속으로 돌아온 듯한 해안도로가 나오자 나는 힘껏 엑셀을 밟았다. 차가 안 보이던데? 미야코가 이렇게 말한 순간 나는 온몸이 오싹해졌다. 듣고 보니 여인숙 주차장에 있었던 흰색 로터리 쿠페가 보이지 않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그럼 그 사람들 차가 아니었나? 그럴 리가. 분명히 우리 둘과 그 사람들 말고는 다른 손님은 없었다. 누군가가 밤사이에 차를 훔쳐간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의견을 말하자 잠시 생각에 빠져있던 미야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라고 말하고는 이내 입을 닫아버렸다. 나는 워낙 말수가 적은 미야코를 대신해서 썩 달갑지는 않지만 대변인 노릇을 해야 했다. 근데 그거 진짜야? 그 차에 우리랑 똑같은 번호판이 붙어 있었단 말이야? 아마도. 미야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할머니 경찰 같은 건 부르지 않을 거야.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내 머릿속에는 뭐 어쩌라는 건지 나 원참 하며 중얼거리던 노파의 목소리가 뱅글뱅글 맴돌고 있었다. 나와 미야코는 아타미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술을 깨기 위해 연신 콜라를 들이켰다. 그리고는 선루프를 뚫고 들어오는 달빛을 받으며 부둥켜 안은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즈음 우리는 우리만큼이나 억지스럽고 어리석은 수많은 연인들처럼 생이별을 했다.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생각날 때마다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큰 상처는 남지 않았다. 특별히 이렇다 할 이별의 변을 주고받았던 기억도 없다. 그날 밤의 일은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금기가 되었다. 그러나 달빛 흐드러지던 강물 위에 포도송이처럼 떠있던 우리들의 모습은 미야코도 나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다. 여자의 즉흥적인 의지와 남자의 무분별한 관용으로 고전적인 성취를 이루려 했던 또 하나의 미야코와 내가 있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 두 사람의 사랑에 긍지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야코의 생각을 대변하자면 말이다. 어찌되었든 동창이란 정말 성가신 존재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1년에 한 번씩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동창회 출석 여부는 순전히 자신의 뜻에 달려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줄곧 개근을 기록하고 있는 미야코와 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인생을 걷고 있다. 그러고 보니 그 점쟁이의 점괘가 뻔한 상술만은 아닌가 보다.
하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 와서 새삼 달빛 아래의 그 연인들이 부러워지는 것은 왜일까?